첫 번째 발표는 포스트 스마트폰 시대의 시작, 앰비언트 인텔리전스를 발표해 주실 IT 전략연구소 김학용 소장님이십니다. 김학용 소장님은 삼성 SDS와 순천향대학교에서 재직하셨고 현재는 IT 전략연구소장으로 계시면서 산학연관 다양한 분야에서 자문활동과 함께 활발한 집필 활동으로 많은 저서도 출간하고 계십니다. 그럼 김학용 소장님 앞으로 모시고 발표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김학용이라고 합니다. 그 프로그램에 있는 내용하고요. 제목이 좀 약간 바뀌어서 미리 양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그 포스트 스마트폰 시대의 시작, 그 앰비언트 인텔리전스라는 그 제목이고요. 그 포스트 스마트폰 시대라고 하면은 이제 스마트폰 시대가 끝났다. 뭐 그 다음을 좀 대비한다라는 얘기인데, 지금 스마트폰 열심히 쓰고 있는데 무슨 뭐 사기를 치려고 그러느냐 아마 그러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시대는 조금씩 변해 가고 있고요. 그런 내용들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페이지가 안 넘어가는데요. 예, 제 소개는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지금 스마트폰 이용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요. 주로 이제 앰비언트 인텔리전스라는 이 개념을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 개념이나 이제 관련된 기술, 주요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지금 스마트폰 지금 많이들 쓰고 계신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 성인의 경우 지금 97%가 스마트폰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대부분이 다 스마트폰 쓰고 있고요. 하루 평균 5.2시간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 쓰기 시작해서 출근할 때, 퇴근할 때, 심지어는 업무 중에, 수업 중에도 스마트폰을 많이 쓰고 있고요. 전 세계에서 3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한번 스마트폰 이용하는 시간을 한번 측정을 해보니까 한 5시간에서 6시간 그 정도 나오더라고요. 얼추 평균 정도 사용한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게 핸드폰 보는 거고요. 자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는 게 핸드폰 보는 겁니다. 핸드폰이 없으면 불안합니다. 예, 요즘은 꼬마 애기들이 엄마가 없으면 예전에는 엄마가 없으면 울었는데 스마트폰이 없으면 웁니다. 그 정도로 이제 스마트폰 중독이라고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데 저는 이제 스마트폰 다음을 좀 생각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스마트폰이 그렇게 중요한 수단이 된 이유가 언제부터냐면은 2010년에 LTE가 보급되기 시작하는 그 시점부터 스마트폰이 급격하게 증가를 합니다. 2007년 6월에 아이폰이 등장하면서 스마트폰이 시대가 시작된 건 다 알고 계실 텐데 실제로는 2010년에 LTE가 보급되면서 급격하게 늘어났고요. 2013년이 되면서부터 피처폰 판매량을 넘어서기 시작을 했습니다. 항상 기존에 쓰던 것들을 돌파하는 시점, 흔히 이제 그 크로스가 발생한다라고 하는데 그 지점에 새로운 서비스들도 등장하게 되고 생태계가 폭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요거는 이제 스마트폰 연간 출하량과 이제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는 그래프인데요. 2019년부터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직 크진 않지만 연평균 3.3% 정도의 마이너스 3.3% 정도로 이제 감소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도대체 왜 스마트폰이 이렇게 줄어들고 있느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스마트폰 성능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 아이폰 8을 쓰고 있거든요. 5년째 쓰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스마트폰 가격이 굉장히 비싸졌습니다. 저는 아이폰을 쓰기 때문에 이번에 바꾸려고 했는데 제가 마음에 들어하는 그 모델이 2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고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체 주기가 늘어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거 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저는 또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그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아마 무선 이어폰 다 쓰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스마트워치 요즘 많이 쓰고 계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스마트 글래스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제 트래커라든지 해서 여러 가지 장치들을 지금 이용하고 있고요. 그 외에 스마트 디바이스들, 스마트 홈 디바이스들도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2019년부터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 즈음부터 스마트폰이 급격하게 빠지기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뭔가 영향성이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예전에는 이 그림을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그 스마트폰이 등장을 했을 때 스마트폰이 모든 산업을 잡아먹는다.
우리 MP3 뭐 그 동영상 플레이어, 내비게이터 모든 것들을 다 스마트폰이 통합을 한다, 흡수를 한다 그런 얘기를 했었었는데 최근에는 스마트폰은 스마트폰대로의 역할이 있지만 이 전문적인 분야에서는 개별적인 기기들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음악을 들을 때 뭐 바깥에서 어쩔 수 없이 이어폰으로 듣지만 집에서는 인공지능 스피커를 이용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고요. 동영상 볼 때도 바깥에서는 핸드폰으로 보시지만 집에서는 스마트 TV로 큰 화면으로 영상을 즐기십니다. 게임을 할 때도 핸드폰으로 바깥에서는 하지만 집에서는 뭐 닌텐도 스위치나 뭐 전용 콘솔 장치들을 이용해서 게임을 하십니다. 뭐 등등등등 생각해 보면은 대부분의 분야에서 이제 전문 기기들을 다시 구매하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스마트폰의 사용이 어느 정도 이제 한계의 상황에 도달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이제 통계청이 매달 1일 내지 2일에 발표하는 그 소매 판매 동향, 온라인 소매 판매 동향 자료를 제가 6년 동안 모아가지고 이제 그래프로 그린 건데요. 전체 소매 판매액 대비 온라인 쇼핑 판매액의 그 비중이 여기 보시면 한 2년 정도 40% 아래에서 계속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그 점유율이 끊임없이 올라갈 것 같은데 40% 상태에서 지금 멈춰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최근에 여기 이제 좀 감소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4월 달부터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니까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 거래액이 더 증가한 겁니다. 그랬다가 8월 달에 잠깐 재유행을 하면서 이제 반짝한 걸 알 수가 있고요. 9월 달에 다시 내려가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여전히 좀 증가하는 추세가 있긴 하지만 저는 40% 수준에서 거의 수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요 그래프는 온라인 중에서 온라인은 모바일, 온라인을 다 합친 겁니다. 그러니까 컴퓨터, 스마트폰을 다 합친 건데 전체 온라인 중에서 스마트폰의 비중입니다. 스마트폰의 비중은 대략 한 76%까지 한 75% 내외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지금 얘도 대략 한 75% 근처에서는 수렴을 해 나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얼마나 더 이게 더 늘어날지 뭐 80% 이상을 돌파할 수도 있을 거라고는 생각합니다만 저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하는 어떤 그 쇼핑 활동 어떤 엔터테인먼트를 이용하는 활동 그 부분들은 유지가 되겠지만 반면에 컴퓨터나 혹은 다른 디바이스를 통해서 뭐 엔터테인먼트를 이용한다거나 쇼핑을 한다거나 뭐 다른 활동을 하는 것들이 이제 점점 더 늘어나서 얘도 어느 순간에는 피크를 치고 또 꺾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놀라운 부분이 있는데요. 통신사가 아니죠.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스마트폰을 덜 쓰게끔 하는 그런 작업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핸드폰 설정에 가보시면은 뭐 집중 모드니 알람 요약이니 스크린 타임이니 사운드 및 햅틱 설정 같은 이런 메뉴들이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알람을 좀 최대한 덜 주자라는 얘기입니다. 핸드폰으로 알람을 덜 주자라는 이런 기능들을 집어넣는 이유가 뭐냐면 알람이 오면 우리는 일단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현실에서 하던 일에 대한 집중력이 흐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알림 요약 기능을 이제 예전에 썼었는데요. 아침에 오는 알람들은 무조건 12시 10분에 알람 요약을 해주게끔 했습니다. 그럼 오전 근무할 때 그냥 저 알람이 아예 울리지 않습니다. 카톡이야 물론 이제 제가 설정하는 거에 따라서 울리기도 할 수가 있는데 모든 알람이 12시 10분에 다 이렇게 옵니다. 그럼 오전에 이제 집중해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오후에 저 알람을 보고 대응을 합니다. 오후도 마찬가지로 다 본 다음에 5시 30분 정도에 알람을 오게 해놨습니다. 왜냐, 피드백을 줘야 될 거는 퇴근 전에 줘야 되기 때문에 5시 30분으로 해놨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핸드폰 보는 그 빈도를 훨씬 더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요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마트폰을 얼마나 쓰는지 요일별로 측정을 해보니까 평균 5시간 하루에 스마트폰을 92번을 잠금 해제를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핸드폰에 다 기능이 있거든요.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상시에는 이렇게 스마트폰을 이렇게 이용한다는 겁니다. 띄엄띄엄. 그런데 어떤 일을 하다가 이렇게 잠깐 정신을 딴 데 팔다가 다시 돌아오려고 하면은 평균 23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 만약에 공부하는 학생이 스마트폰을 계속 확인한다면은 하루 종일 공부를 하나도 못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공부는 페이지가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집중이 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핸드폰 쓰는 시간들을 다 합쳐보니까 이 근무 시간 중에 한 30 몇 분 정도가 되는데 저 시간은 그냥 아예 집중해서 핸드폰 쓰고 나머지 일을 하게 되면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앞에 그런 기능들이 만들어진다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또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은 스마트폰 OS를 만드는 회사들이 스마트폰만 파는 회사는 아니거든요. 스마트폰 가지고 돈을 버는 회사는 아니거든요. 이제는 그 회사들도 뭔가 피버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스마트폰 이유가 무엇이냐? 많은 분들이 메타버스를 얘기를 하십니다. 아까 이전에도 이제 메타버스 관련 세션이 있었었고 굉장히 유익한 내용들이 좀 있었었는데 메타버스가 하나의 대안으로 얘기를 됩니다. 근데 지금은 마치 메타버스가 유일한 대안인 것처럼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메타버스가 할 역할이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메타버스의 역할보다는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린 앰비언트의 역할이 더 크고 더 좀 가깝게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메타버스에 대해서는 최근에 애플 CEO인 팀 쿡이 정확하게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은 메타버스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메타버스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쓰냐라는 거죠. 물론 앞에 소개된 메타버스에 대한 그 자료들을 보면은 굉장히 멋있습니다. 당장에 지금 쓰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그걸 쓰기까지는 굉장히 어려운 과정들이 사실은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굉장히 일부 영역에서 사용되는 것들이 전체적으로 사용되는 것처럼 약간 좀 과대 포장돼서 설명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페이스북의 메타의 마크 주커버그라는 이제 흔히 이제 주사장이라고 하잖아요. 이 주사장님 같은 경우도 메타버스가 대세가 될 거라고 해서 회사 이름까지 메타로 바꿨는데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돈벌이가 되려면 한 10년 걸릴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주식하시는 분들은 메타가 10년 후까지 살아남아 있을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까지 하십니다. 왜? 적자가 계속 커지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메타버스는 저는 분명히 그 역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롱텀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죠. 메타버스를 쓰기 위해서는 핸드폰을 쓸 때처럼 뭔가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불편함이 좀 있죠. 뒤집어 쓰고 하려면 멀미가 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메타버스가 사실 이렇게 헤드셋만 가리키는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메타버스 이제 헤드셋 기반의 메타버스 서비스를 쓰려면은 그건 굉장히 제한된 환경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라는 제약 조건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메타버스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미래 트렌드가 되겠지만 앰비언트 인텔리전스가 더 중요한 트렌드가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앰비언트 인텔리전스는 뭐냐? 굉장히 좀 간단하게 말하면 자동화입니다. 근데 자동화인데 좀 더 디테일하게 말하면 내가 원할 것 같은 것들을 미리 알아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누가 해주느냐? 내 주변에 있는 수많은 기기들이 해준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주변에 있는 기기들이 저에 대한 정보들을 계속해서 수집하고 학습을 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피드백을 받고 그런 과정들을 거쳐야 됩니다. 근데 이런 기술들은 지금 다 이미 만들어져 있는데 얘가 서비스로 지금까지 연결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현실이 된다라는 거고요. 제가 원하는 것을 주변에 있는 컴퓨터 혹은 인공지능이 알아서 서비스를 제공해 주면은 저는 그 기기 사용법들을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전 최근에 이제 아마존에서 나온 제품들을 이제 한 100가지 정도를 갖다 쓰고 있는데요. 아마존 제품을 이미 쓰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제품을 사다가 전원을 딱 연결하면은 이 제품이 제가 아무런 작업을 하지 않아도 인터넷에 연결이 됩니다. 제 시스템에 연결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세상은 바뀌어 나가고 있다는 거죠. 제가 해야 될 것들을 미리 알아서 해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앰비언트 시대는 사용자들이 디바이스 이용법을 배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어떤 점이 있느냐, 디지털 디바이드 혹은 스마트 디바이드가 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희 나이 드신 분들은 사실 저희 스마트 기기 잘 이용 못 하시거든요. 저 어디 패스트푸드점에 갔는데 어떤 노인분이 그 키오스크에 카드를 입력해 주세요 하니까는 화면에다가 자꾸 막 카드를 찔러 넣으시더라고요. 왜냐면 거기에 카드 투입구가 이제 그림으로 나오니까 거기다 찔러 넣으시는 겁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바보 같으면서도 그게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그 분이 그런 것들을 안 해도 되는 세상이 된다라면은
디지털 디바이드, 스마트 디바이드는 완전히 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된다라면은 저런 앰비언트 인텔리전스는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그냥 평상시 우리가 하던 대로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거나 마치 사람을 대하듯이 기계를 대하면은 원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약간은 공상과학 소설 같은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이게 이미 지금 현실입니다. 물론 부분적이지만. 예. 그리고 이제 또 이런 앰비언트 인텔리전스를 보이지 않는 컴퓨팅 혹은 조용한 기술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앰비언트 인텔리전스가 적용된 사례를 간단한 예를 들면은 현관의 센서 등입니다. 출근하려고 현관 앞에 딱 가면 알아서 불이 켜집니다. 제가 지나가면 불이 꺼집니다. 회사에 도착해서 건물에 들어가려고 문을 열려고 하면 지가 알아서 열립니다. 그럼 제가 들어가면 문이 닫힙니다. 고속도로에서 톨게이트를 지나가려고 할 때 돈을 내야 되는데 그걸 자동으로 합니다. 그냥 단순한 자동화입니다. 그래서 사실 얘네들은 그냥 앰비언트라고는 얘기를 안 합니다. 그냥 단순한 자동화라고 하는데 얘네들이 인터넷에 연결돼서 다른 기기들과 화합을 해가지고 뭔가 서비스를 해주게 되면 그걸 이제 앰비언트 인텔리전트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앰비언트 인텔리전트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인투이티브, 직관적이다. 제가 디바이스 사용하는 방법을 공부하지 않아도 직접 쓸 수가 있다. 너무 직관적이니까. 예전에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 안드로이드 폰은 던졌는데 꼬마 애들이요. 아이폰은 그냥 막 사용을 했잖아요. 그런 게 이제 직관적인 겁니다. 프로액티브, 선행적이다.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미리 알아서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 그다음에 퍼스널라이즈드, 맞춤형이라는 건 잘 아실 테고요. 앰비언트 인텔리전스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사용자 관점에서 능동적인 앰비언트 컴퓨팅, 능동적인 앰비언트 인텔리전스가 있고 수동적인 게 있습니다. 사용자 관점에서 능동적이라는 것은 사용자가 관여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관여를 하느냐? 말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인공지능 스피커한테 알렉사 불 켜 하면 불이 딱 켜집니다. 오케이 구글 현관문 켜 하면 불이 켜집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자들이 직관적인 방식으로 명령을 내리면 동작을 하는 게 능동적인 앰비언트 컴퓨팅입니다. 또 다른 능동적인 앰비언트 컴퓨팅은 스마트홈을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루틴이라는 걸 설정을 해놓습니다. 자동화 루틴이라는 걸 설정을 하는데 어떤 조건이 만족될 때 뭐를 해라. 예를 들어서 아침 8시가 되면은 커튼을 올려라. 저녁 7시가 되면은 거실등을 켜라. 이런 식으로 조건부 동작을 만들어 놓는 게 이제 자동화 루틴입니다. 그때 사용자가 한번 그 자동화 루틴을 만들 때 관여를 해놓게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제가 필요한 일들이 자동적으로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런 기본적인 사용자 입장에서 능동적인 앰비언트 인텔리전스가 많이 사용되다 보면은 이제 인공지능이 제 데이터를 학습을 해서 저의 맞춤형의 서비스를 제공해 주게 됩니다. 그게 수동적인 앰비언트 컴퓨팅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사실 이 능동적인 앰비언트 컴퓨팅 수준에도 지금 못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미국 기업들을 보면은 지금 이 단계로 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저 앰비언트 컴퓨팅이 다시 주목받기 시작한 거, 우리나라에서는 앰비언트 컴퓨팅 얘기하면 거의 모르십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이미 2017년에 주목을 끌기 시작을 했는데, 이분이 이제 월트 모스버그라고 하는 이제 칼럼니스트인데, 한 20년 정도 칼럼을 쓰시다가 2017년에 은퇴를 하면서 더 디스어피어링 컴퓨터라는 글을 썼습니다. 이 글에서 어떤 얘기를 했느냐, 앰비언트 컴퓨팅은 다양한 디지털 기술 발전의 종착지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이제 다양한 디지털 기술들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 기사를 본 IT 기업들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뭔지 몰랐는데 그게 보니까 앰비언트 인텔리전스, 앰비언트 컴퓨팅이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구글 같은 경우는 2019년부터 모든 행사에서 앰비언트 인텔리전스, 앰비언트 컴퓨팅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관련된 저는 장치들을 많이 내고 있고, 아마존 같은 경우도 2020년 정도부터 앰비언트 인텔리전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진행된 3가지, 4가지 행사에서 모든 내용이 다 앰비언트 인텔리전스입니다. 그냥 메타가 메타버스에 몰빵하는 것처럼 아마존은 앰비언트 인텔리전스에 몰빵한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심지어 구글하고 애플은 자신들의 회사 비전을 앰비언트 인텔리전스라고 변경하기까지 합니다. 근데 우리는 전혀 지금 이쪽에 관심이 없습니다. 메타버스만 오로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물론 메타버스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반면에 다행스럽게 삼성전자는 캄테크놀로지라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 달에 무슨 발표할 때 또 캄테크놀로지 얘기를 했었었고요. 최근에 10월 초에 그 SDC 2022 할 때도 캄테크놀로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앞에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앰비언트 인텔리전스의 다른 호칭이 인비저블 컴퓨팅 혹은 캄테크놀로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용어를 좀 다른 용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내용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이제 요거 이제 3월 달에 했던 행사고요. 사용자들이 이제는 우리 제품을 더 많이 사라. 그것보다는 우리 제품을 산 다음에 좀 잘 이용해 봐라. 라고 하면서 최근에 일상도감이라고 하는 광고를 50편을 만들어서 지금 뿌리고 있습니다. 이 광고를 보시면은요. 옛날에는 우리 냉장고는 성에가 끼지 않아요. 우리 세탁기는 빨래를 깔끔하게 잘해요. 그런 기능적인 측면을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어떤 때에는 뭐를 이렇게 같이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TV를 보실 때는 버튼을 누르면은 그 조명이 어둡게 바뀌고 커튼이 닫히고 청소기 동작 같은 게 꺼집니다. 이런 기능들, 그런 다양한 시나리오에 맞는 자동화된 서비스들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저는 이제 앰비언트의 초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 스피커를 통해서 스마트홈 디바이스가 제어되는 비중이 전체의 30%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이제 이게 제 주관적으로 파악한 건데요. 스마트홈 디바이스를 이용하는 가구 수가 전체 가구의 4%밖에 안 됩니다. 물론 인공지능 스피커는 전체 가구의 한 40%에서 50%에 보급이 돼 있거든요. 근데 그걸 제대로 쓰는 사람들, 가구는 한 4%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아마존 같은 경우는 스마트홈 디바이스가 알렉사에서 제어되는 거, 즉 알렉사 불 켜, 알렉사 불 꺼, 알렉사 어떻게, 그게 30% 정도 된다는 겁니다. 전체 디바이스 제어에.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스마트워치를 통해서도 알렉사를 사용하고요. 여기 이어폰을 써서도 그렇고 안경을 써서도 그렇고요. 자동차에서도 에코오토라는 알렉사 스피커를 이용해서, 에코 스피커를 이용해서 알렉사를 씁니다. 이어폰 끼고 가다가 전화가 오면은 알렉사 겟더콜 하면 전화를 받아줍니다. 통화를 하다가 통화를 끝낼 때 알렉사 드랍 더 콜 하면 이제 전화가 끊어집니다. 그냥 그 이어폰한테 그냥 알렉사 부른 다음에 웬만한 얘기를 하면은 스마트폰 제어하는 것들을 거의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스마트폰 쓸 일이 없어지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아까 30%가 이제 음성에 의해서 제어되는 거라고 그랬는데 90%는 그 음성이나 아니면은 자동화 루틴에 의해서 동작되는 거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 오직 10%의 스마트홈 제어만이 그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벌써 수준이 이만큼 갔는데 우리는 삼성전자 그 일상도감 광고하는 거 보면은 계속 다 핸드폰으로만 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 핸드폰을 팔아야 되거든요. 관점이 사실 이제 굉장히 다른 겁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 이제 한 1년 정도 됐나요? 나온 뉴스인데 아마존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알렉사한테 더 이상 말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이제는 배울 만큼 배웠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건 의지치입니다. 사람들이 말을 안 해도 우리는 이제 어느 정도 알아서 서비스를 해줄 능력이 돼 가고 있다. 그렇게 만들어 나가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최근에 저 놀라운 경험을 했는데요. 찾아보니까 그 아마존 훈치스라고 하는 아마존 예감이라고 하는 그런 기능이었습니다. 저는 밤중에 잠잘 때 알렉사한테 인사를 하고 잡니다. 알렉사 굿나잇 이러고 자면은 제가 미리 설정해 놓은 기기들이 전원이 다 꺼집니다. 보안 딱 세팅되고요.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알렉사가 바이 더 웨이 딱 그러더니만 너 거실에 불이 켜져 있네?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거 끌까?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맨 처음에 깜짝 놀랐죠. 그래가지고 좀 기분은 좀 안 좋았지만 오케이 했더만 얘가 거실 등을 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땡큐 그랬죠. 그랬더만 얘가 또 한마디 합니다. 앞으로 네가 굿나잇이라고 얘기를 할 때 거실 등까지 같이 끌까? 예, 얘가 어떻게 그걸 알아냈을까요? 다른 사람들이 밤중에 하는 그런 어떤 루틴을 확인해 보니까 거실 등도 같이 끄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겁니다. 그걸 바탕으로 학습을 해서 저한테도 한번 물어보는 거죠. 던져보는 거죠. 던졌는데 그게 먹힌 겁니다. 예.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구글 같은 경우는 제가 새로운 디바이스를 삽니다. 새로운 디바이스를 사서 딱 등록을 시키면은 너 어떤 그 디바이스를 하나 샀네. 네가 가지고 있는 디바이스가 이런 거 있으니까 얘하고 같이 합쳐서 쓸 수 있는 기능들이 이런 것들이 있어. 이 중에 마음에 드는 거 네가 한번 써봐. 그런 식의 추천을 해줍니다. 지금은 추천이지만 나중에는 그냥 해줄 겁니다. 물어보지도 않고요. 네.
저거 외에 이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집에서 외출하려고 차에 시동을 딱 걸었습니다. 그럼 아까 차에서 쓰는 그 스피커가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걔가 저한테 얘기를 해줍니다. 집에 아무도 없는데 너 도어락을 안 잠그고 외출하는 것 같아. 그거 짱굴까? 뭐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아마존의 전자레인지입니다. 얘는 여러분들 전자레인지 어떻게 쓰시나요? 30초 누르다가 스탑 뭐 거의 그렇게 쓰시죠. 디바이스를 만들어 판매하는 삼성전자, LG전자 같은 회사는 고객들이 이 제품을 어떻게 쓰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팔고 끝입니다. 얘를 인터넷에 연결시켜도 그냥 버튼 누르는 것밖에 모릅니다. 근데 아마존은 여기 스피커한테 얘기를 하게 합니다. 알렉사, 뭐 마이크로웨이브 원컵 커피 하면 커피 한 잔 데워. 알렉사, 팝콘 튀겨.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은 저의 그 음식을 먹는 패턴을 얘네들은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얘는 보니까 커피를 많이 먹네. 제가 이 제품을 산 다음에 맨 처음에 그 캔커피를 머그컵에 따라서 계속 데워 먹었거든요. 그 다음에 아마존 사이트에 딱 들어왔더니만 다 커피 광고입니다. 제 정보를 알아차린 거죠. 어마어마한 비즈니스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얘네들이 자동화라는 게,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그 스마트홈 쪽에 관심을 이렇게 많이 받고 있는데 기업들이 스마트홈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저는 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려고 하는 거는 어두워지면 불 켜는 거, 몇 시가 되면 어떻게 하는 거, 조건부 동작을 하는 것들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건 돈이 안 됩니다. 물론 그러면서 지금 돈 버는 회사가 있습니다. LG 플러스는 디바이스 하나당 한 달에 1,000원씩을 받아내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호갱이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이 존재하는 건데 일반적으로는 그게 안 된다라는 걸 외국 기업들, 일반적인 기업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얘네들은 그런 것들 공짜로 해주고 물건 팔아서 아니면 뒤에 AWS 판매해서 돈을 지금 벌고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요, 여기 아래 보면 시커먼 선반이 있는데요. 무게, 우리 체중계 같은 저울입니다. 이 저울 위에다가 얘는 생수 단위 무게는 500g, 얘는 휴지 단위 무게는 예를 들어서 100g, 이런 식으로 딱 저장을 해놓잖아요. 만약에 생수가 3개가 남았을 때 혹은 5개가 남았을 때 얘가 자동으로 생수를 주문을 해줍니다. 어떻게 주문을 해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해진 숫자 3개나 5개, 스레시홀드 값을 정해주면은 자동으로 해줄 수도 있고요. 딱 보니까 이번 주는 얘가 물을 굉장히 많이 먹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물 먹는 패턴까지 분석을 해서 미리 주문을 해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바뀌어 나가고 있고요. 아마존이 지금 냉장고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동으로 주문을 해주는 냉장고. 제가 2019년에 낸 책 제목이 냉장고를 공짜로 드립니다거든요. 고객 정보를 얻으면 냉장고를 공짜로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아마존도 그런 제품 만들고 있고요. 밀레도 만들고 있고 삼성, LG 다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적용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런 앰비언트 개념이 적용된데 아마존 거 다 아시죠? 그냥 가서 물건 잡고 나가면 됩니다. 이게 앰비언트입니다. 우리 주변에 컴퓨터 지능이 있어서 제가 그냥 하면 됩니다. 물건을 사는데 사람하고 이렇게 카드 주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냥 원하는 필요한 물건 잡고 나가면 되는 거. 이게 앰비언트 컴퓨팅입니다. 아마존 고 말고 까르푸의 플래시라는 게 있습니다. 까르푸 플래시 같은 경우는 더 앰비언트인데요. 아마존 고는 들어갈 때 이렇게 QR을 찍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QR 찍고 들어가서 물건 잡고 나가면은 이제 자동 결제가 되는데 까르푸 플래시는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갑니다. 그래서 물건을 제가 고르면은요, 가상 아바타, 가상의 저한테 그 물건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나갈 때 되면은 그때 결제라고 이렇게 뜹니다. 그때 카드로 결제할 수도 있고요. 뭐 간편 결제로도 할 수 있습니다. 차이가 뭐냐? 아마존은 고객이 누구인지 개인정보를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까르푸는 개인정보를 보호하려고 합니다. 유럽 회사하고 미국 회사의 차이가 그거거든요.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라는 거고요. 저 앰비언트 인텔리전스의 기반 기술이 되는 게 지능형 사물 인터넷입니다. AIoT라고 하는데 얘는 AI 플러스 IoT가 결합된 기술이고요. 세계 경제 포럼에서도 굉장히 앞으로 미래를 끌고 나갈 기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국내에서는 지금 AIoT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IoT 자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하시는 분들이 새로운 트렌드가 나오면 그쪽으로만 가십니다. 좀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최근에 이제 주목할 만한 게 메터 표준이라는 스마트홈 표준이 나왔습니다. 기존에도 스마트홈 표준이 많이 있었었는데 기존 스마트홈 표준은 개별 플랫폼 사업자들마다의 독자 프로토콜을 따라가는 그런 표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삼성 제품, LG 제품을 가지고 있다. 얘를 같이 제어하는 게 어렵습니다. 서로 연동을 안 시켜주기 때문에. 근데 이 메터가 되면은 브랜드가 다른 회사들끼리도 그냥 하나의 프로토콜로 하나의 앱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중요한 건 여기에 이사회 멤버가 지금 이제 29개가 돼 있는데요. 그 중에 10개가 서비스 사업자, 플랫폼 사업자입니다. 보통 이런 기술 표준 만드는 데는 디바이스 제조사, 칩셋 제조사 아니면 연구소 이런 데에서 참여를 하는데 여기는 서비스 사업자들이 많이 참여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 앞으로 스마트홈 시장은 디바이스 중개 중심의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소비자 중심, 서비스 중심으로 산업 생태계가 바뀌어 나갈 거라는 겁니다. 또 인공지능 기술도 이제 굉장히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마존이나 구글이나 인공지능 스피커만 있는 게 아니라 디스플레이가 붙은 제품도 있거든요. 보통 그런 스피커를 쓸 때 아리아 어떻게 빅스비 어떻게 저쪽 하면서 이렇게 호출어를 부릅니다. 근데 요즘은 이 스피커에 카메라가 있으니까 그냥 카메라를 쳐다본 다음에 불 켜, 그럼 불을 켜줍니다. 몇 시야? 그럼 시간을 알려줍니다. 쳐다보는 거, 사람들이 그냥 우리 그러잖아요. 친구한테 얘기할 때도 이렇게 쳐다본 다음에 얘기하면은 자기한테 얘기하는 거라고 알아듣잖아요. 그런 식으로 지금 하는 겁니다. 요거는 알렉사의 그 컨버세이션 모드라는 건데요. 보통 인공지능 스피커는 10초 정도의 대화를 녹음을 합니다. 10초 정도의 대화 중에 자기를 부르는 말이 없으면 그 데이터는 날려버립니다. 근데 이 모드에서는 얘가 평상시에도 내 얘기를 계속 듣게 합니다. 허용을 해줍니다. 굉장히 위험한 도전이죠. 프라이버시가 완전히 다 넘어갈 테니까. 근데 그렇게 해주면 어떤 일이 가능해지느냐. 두 명이 대화를 합니다. 대화를 하다가 알렉사한테 알렉사 넌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물어보면 얘가 자기 생각을 얘기를 해줍니다. 예, 그 정도까지 지금 관련된 인공지능 기술들이 발전해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구글 같은 경우는 움직임 쪽, 인터페이스 쪽을 굉장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아이고. 지금 슬라이드가 넘어갔는데요. 앞에 여자분이 움직이는 거, 지나가는 거, 고개를 돌리는 거, 그런 것들을 인식을 해서 뭔가 서비스를 하는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도 좀 나올지 모르겠는데요. 이 사람이 앞으로 다가오게 되면은 이 사람의 이 사람이 얼마나 가까운지, 얼굴이 정확하게 맞는지, 그 머리 방향은 어떤지, 등등등등 이런 다양한 그 행동 정보들을 바탕으로 해서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게 됩니다. 저런 걸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사용자를 확인해야지만 아니면 맞춤형 서비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보이스 아이디나 비주얼 아이디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하고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저런 장치들에는 뉴럴 칩셋들이 다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예전에는 저런 어떤 인공지능 처리를 하기 위해서 다 클라우드에서 처리를 했는데 요즘은 다 디바이스에서 지금 이제 처리를 하는 식으로 좀 발전을 하고 있고요. 구글 같은 경우는 이제 히든 인터페이스라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평상시에는 아무것도 표시가 안 돼 있지만 사람이 근처에 가면은 뭔가가 표시가 됩니다. 구글 스피커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평상시에는 그냥 패브릭입니다. 케이스가. 그런데 손을 가져다 대면은 그 버튼이 뜹니다. 이런 게 이제 히든 인터페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런 것도 합니다. 리틀 시그널. 핸드폰을 사용하다 보면 알람을 줄 때 띵동 하거나 드륵 이렇게 진동이 울립니다. 이게 너무 자연스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림자로 알려주거나 바람을 내뿜거나 띵띵 소리, 그냥 자연스러운 소리를 만들어서 사용자하고 인터페이스 할 수 있는 그런 리틀 시그널들을 만들어서 인터페이스하는 그런 기술들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사람의 말귀를 더 잘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이제 대규모 언어 학습 기술을 이용을 한 로봇을 만들기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알렉사한테 알렉사 나 물 엎질렀어. 그럼 알렉사가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어쩌라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로봇은 그 말 뜻을 알아듣습니다. 나 물을 엎질렀어. 그러면은 물을 엎질렀으니까 저걸 닦아야 되겠구나 해서 주방에서 행주를 가져다 그걸 닦아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게 앰비언트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 많은 기업들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개인정보들을 최대한 가져가야 되는데 여기 좀 어려움이 있는 거죠. 프라이버시 이슈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정보들을 가급적이면 사용자 가까이에서 이렇게 관리를 한다거나 혹은 사용자를 확인할 수 없는 그런 비식별 정보들을 이용한다거나 하는 그런 노력들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조금 빨리. 네, 마지막 장입니다. 예, 딜로이트가 향후 5년 내지 10년 사이에 주류가 될 기술을 이제 3가지를 얘기를 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앰비언트 컴퓨팅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이쪽 앰비언트 컴퓨팅 쪽에 관심 있는 그런 기업들이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좀 다소 걱정이 됩니다. 예, 이상으로 준비한 자료 다 말씀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